전설 야담 특집 요물 괴물 설화 8편 모음. 전설 야담 중에서 요물 및 괴물 설화 8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 야담 백여우와 여우 누이. 옛날에 소금 장수한 사람이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나무 밑에 짐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더니 이내 잠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사각사각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기에 소금 장수는 살며시 눈을 뜨고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가봤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해골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얀 여우는 자기 머리에 해골을 끼워보고 잘 안 맞는지 다시 긁고 또 끼워보더니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여우는 순식간에 머리 하얀 할머니로 변신했습니다. 깜짝 놀란 소금 장수는 숨어서 마저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백여우는 마을로 내려갔고 소금 장수도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여우 할머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으니 여우 할머니는 외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백여우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 있던 소금 장수는 갖고 있던 작대기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기에 소금 장수는 외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금 장수는 무슨 비명이냐고 물었고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새색시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급히 그리로 가보니 새색시 방에 여우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짜고짜 작대기로 여우 할머니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느닷없는 공격을 받은 여우는 깨깽 소리를 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해골이 벗겨진 백여우는 미련이 있는 듯 새색시를 쳐다보며 죽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엄청난 흉사에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기절한 새색시부터 깨웠습니다. 깨어난 새색시는 할머니가 여우로 변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놀라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소금 장수에게 고맙다며 살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뒤 새색시는 예쁜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새색시의 남편은 첫 아내가 죽어서 재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삼형제만 보다가 뒤늦게 얻은 딸의 재롱에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축이 한 마리씩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불러 밤에 닭장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몽둥이를 든 채 눈을 부릅뜨고 닭장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졸려서 잠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맏아들은 여기저기 죽어있는 닭들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마구간을 잘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잘 감시하다가 한밤중에 졸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죽어 누운 말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외양간을 지키던 셋째 아들은 한밤중에 마당 저편에서 뭐가 다가오기에 잠든 척하고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누이 동생이었고 셋째가 잠든 걸 보더니 황소의 똥구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소는 음매 소리도 못 내고 푹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입을 쓱 닫고는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외양간에 죽어 있는 황소를 보고는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새 잘 지켜봤느냐? 셋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누이를 시샘하기로써니 그리 끔찍한 얘기를 지어낸단 말이냐? 고얀 놈, 꼴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셋째 아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셋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강가를 지날 때 아이들이 자라 한 마리의 꼬리를 흔들면서 낄낄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기에 셋째는 집 나올 때 형들이 준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고 그 자라를 샀습니다. 셋째는 자라를 강물에 놓아 주었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스님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셋째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셋째가 갈 곳이 없다고 말하자 스님은 자신을 따라오라며 깊은 산에 절로 데려가서 같이 살게 해줬습니다. 셋째는 성실히 스님의 심부름을 하며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말리다가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셋째에게 호리병 3개와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위험한 일로 다급한 상황일 때 쓰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오랜만에 옛집을 찾았으나 빈집처럼 조용했고 누이 혼자 있었습니다. 누이는 예전 모습이 아니라 충혈된 눈과 기조진 입 등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밥 좀 지어주겠니? 셋째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이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이는 셋째를 방 안으로 밀어놓고는 달아나지 못하게 끈으로 몸을 묶었습니다. 누이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동안 셋째는 어렵사리 줄을 풀고 방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누이는 셋째를 쫓아와서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거의 잡히기 직전 셋째는 초록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누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초록 액체가 가시넝쿨로 변하더니 커다란 덤불을 만들었습니다. 누이는 덤불에 걸렸지만 백여우로 변해 빠져나왔습니다. 어이쿠, 정말 요물이구나. 다시 허리가 좁혀졌습니다. 셋째는 바짝 다가온 누이에게 파란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던졌습니다.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액체는 순간 거센 파도로 변해 물보라를 일으키며 백여우를 덮쳤습니다. 그렇지만 백여우는 빠르게 헤엄쳐서 빠져나온 후 셋째를 추격했습니다. 뭐야, 또 따라오네. 셋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면서 가까이 다가온 백여우에게 붉은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호리병은 깨지면서 불바다를 일으켰습니다. 가시덤불과 물바다를 피한 백여우도 불바다는 어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휴, 정말 위험했어. 셋째는 스님이 준 3개의 호리병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스님의 정체는 산신이었습니다. 셋째가 자라에게 베푼 선행을 보고 갈 곳 없는 셋째를 보살펴준 것이었고요. 셋째는 집으로 돌아가서 청소한 후 마을 뒷산에 부모님과 2 형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선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승천의 비밀, 이무기 골짜기.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반선 고을에 있는 송림사에 많은 승려가 모여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해마다 고승 한 명이 승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성날 밤에 계곡 근처 바위에 앉아 연물을 외우면 밤사이 선녀가 내려와서 고승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꾸준히 수도한 승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순서로 승천했습니다. 하여 여름이 되면 스님들은 올해는 어느 분 차례인가요? 물으며
그 승려의 승천을 미리 축하해주는 관습까지 생겼습니다. 승천을 부처가 되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서산대사의 귀에도 들렸는데 서산대사는 기이한 일이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불심이 깊더라도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극락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비밀이 있으리라. 서산대사는 기골이 장대한 장정 한 명을 데리고 칠석 전날에 송림사를 찾아갔습니다. 송림사 주지는 명성 높은 서산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뭔가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어쨌든 그에 선정된 고승 한 명이 기쁜 얼굴로 승천할 기대에 부풀었는데 서산대사가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비단으로 만든 승복을 선물해 줬습니다. 칠석날 밤이 되자 비단 승복 입은 고승은 신선대 바위에 앉아 연물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편 서산대사는 힘세고 담력 강한 장정과 함께 몰래 숨어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지났을 때 신선대 아래 용소에서 요란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소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지점에 깊게 패어있는 웅덩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잠시 후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뭔가가 기도하는 스님을 덮쳤습니다. 그건 바로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대고 물속에 사는 큰 구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산대사와 장정이 뭘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이무기는 스님을 잡아먹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산대사는 주지 및 다른 스님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 큰 이무기 한 마리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배를 가르자 비단 승복 입은 스님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대사는 혹시나 싶어 남몰래 비단 승복에 볶국물을 발라놓았고 하여 이무기가 죽은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송림사 주지를 추궁하여 그가 꾸민 흉계를 밝혔습니다. 주지는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쳐서 사찰이 번성하기를 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망한 승려들이 모두 송림사를 떠나면서 사찰은 폐허가 됐고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는 뱀사골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골짜기 입구 마을은 그때부터 반설리로 불렸는데 신선으로 승천하려던 승려가 이무기의 밥이 되어 반쪽 신선밖에 못됐다는 뜻입니다. 뱀사골 오원에 대해 다른 설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배암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배암사골로 불리다가 뒤에 말이 주로 뱀사골이 됐다고도 전합니다. 전설야담, 뱅굴과 인신공양. 옛날 제주도 동북쪽 지역에 어두컴컴한 큰 굴에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밤에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망치는가 하면 가축을 잡아먹었는데 이 뱀이 굴 밖으로 나오면 비바람이 심해져서 돌아다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고 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주장과 뱀을 없애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뱀을 죽이는 것이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보다 몇 배나 큰 뱀을 죽이겠노라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물로 뱀을 달래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뱀굴 앞에 고기와 떡을 한 상 차려놓고 정중히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바람이 더욱 심하게 몰아쳤고 놀란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제물로는 안 되는 모양이니 15살 된 처녀를 제물로 바칩시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결국 다수에 밀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녀를 바치자 뱀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처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1513년 겨울 나이 19세에 불과한 젊은 청년 서련이 제주에 왔습니다. 서련은 1494년에 태어났고 외조부가 너무 일찍 부모 잃은 손자에게 불쌍하다는 뜻으로 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총명하고 당찬 인물이었습니다. 서련은 18세 때 묵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겨울 제주 판관에 부임했는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관사와 모든 집이 초가로만 되어 있네. 어찌된 일인가? 서련이 관석과 도민에게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라산 기슭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큰 뱀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그걸 달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해마다 15세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며 뱀이 열기와 연기를 싫어하므로 기와를 굽지 못해 모든 집이 초가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서련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즉각 시정에 나섰습니다. 뱀이 요기를 부린다는 건 미신이니라. 내일부터 기와를 구워 지붕에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내년에 제물을 바치는 날 내가 직접 그 뱀을 없앨 테니 그리 알라. 사람들은 부정탈까봐 벌벌 떨며 말렸지만 서련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처녀를 곡물로 바치는 날이 다가오자 서련은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리고 뱀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했지만 판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습니다. 굴 앞에는 숯불을 피웠고 굴 양쪽에는 복이 든 장정을, 정면에는 군졸들을 대기시켰습니다. 풍악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서련이 신호를 보내자 행사가 진행되었고 잠시 후 큰 뱀이 머리를 굴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장정들과 함께 구렁이의 머리와 몸통을 공격했습니다. 서련은 장창으로 뱀을 찔렀고 장정들은 도끼로 뱀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군졸은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저놈들은 불에 태워 죽이도록 하라. 서련은 큰 뱀을 따라 나온 새끼 뱀들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조각난 큰 뱀과 새끼 뱀들을 태우니 더럽고 비린 냄새가 천지에 진동했습니다. 서련은 뱀굴 안에도 불을 질러 모든 뱀이 죽었음을 확인한 후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한 줄기 붉은 기운이 서련의 등 뒤를 향해 뻗쳤습니다. 서련은 그 일을 겪은 후 관사로 돌아와 바로 병석에 누웠으며 시름시름 앓다가 1515년 4월 10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고 의원이 여러 약을 처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련이 만 21세 젊은 나이에 죽자 사람들은 통곡하며 애도했습니다. 요물뱀의 재앙을 없애준 판관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서련의 시신은 고향 홍성에 안장되었지만 제주 도민들은 뱀굴 앞에 공적비를 세워서 서련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뱀굴 이름은 김영사굴입니다. 김영사굴은 동굴 형태가 마치 대형 뱀이 구불구불하게 뻗어나간 S자 모양이며 한국의 동굴 중에 처음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굴은 전설로 인해 조선시대에도 유명했습니다. 1702년 제주목사 이영상이 화공을 시켜 제작한 탐라슬력도에도 김영사굴이 보입니다. 전설야당 조롱굴 여우의 빨간 구슬.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서당에서 한 학동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죄인이 귀양 가는 일을 유배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흐를 유자를 쓰나요? 훈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따져서 뭘 하겠느냐.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그때 곁에 있던 다른 소년이 질문한 학동에게 작은 소리로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물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고 귀양 가도 돌아오지 못하니 흐를 유자를 쓰는 거잖아.
훈장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훈장은 소년의 영특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소년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서당으로 가던 중 소나기를 만나 근처 동굴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또래로 보이는 예쁜 소녀가 있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소녀가 심심하니 소나기 그칠 때까지 구슬놀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소녀는 빨간 구슬을 자기 입에 넣은 뒤 소년에게 입으로 전해주면서 똑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다시 소녀에게 구슬을 건넸습니다. 소녀와의 입맞춤은 짜릿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웃으며 놀다 보니 비가 그쳤기에 소녀는 동굴을 나와 서당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서당으로 가는 길에 문득 어제 만난 소녀가 궁금해서 동굴 근처로 갔습니다. 때마침 그 소녀가 동굴에서 나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는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모에 홀린 듯 동굴로 들어가 어제 했던 구슬놀이를 반복했습니다. 아참, 서당에 가야 해. 내일 보자. 소녀는 잠깐 놀다가 훈장님 얼굴이 떠올라서 불이 나게 서당으로 갔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되풀이하는 동안에 소년의 얼굴이 날로 야위었습니다. 훈장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늦게 오는 일이 많고 공부도 게을리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소년이 그제서야 동굴 소녀 이야기를 말하자 훈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구미호에게 홀린 것 같구나. 동굴에서 소녀가 구슬을 입으로 넘겨주거든 몇 번 굴리는 척하다가 꿀꺽 삼켜버리고 그 즉시 하늘을 쳐다본 다음 땅을 보고 사람을 보거라. 명심해야 한다. 소년은 훈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에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은 긴장한 채 동굴로 갔고 소녀가 구슬을 건네주자 그대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신해서 이놈하며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년은 무서워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늘과 땅을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데 동굴 밖에서 숨어있던 훈장이 나타나 소년의 뒤를 따라 나오는 여우의 머리를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훈장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너무 겁이 나서 살려줄 사람만 찾으며 달리다가 스승님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아쉽구나. 하늘과 땅을 보았더라면 세상 이치를 통달했을 텐데 사람만 보았다니 의술만 통달하겠구나. 내가 가르칠 것은 전부 가르쳐 주었으므로 내일부터 서당에 오지 않아도 되니 이제 너의 길을 가렴. 이 일이 있은 후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그 굴은 여우가 사람을 조롱했다 하여 조롱굴로 불렸습니다. 한편 소녀는 독학으로 의술을 통달하여 명의로 소문났습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 이름은 진국태이고 호는 올기입니다.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를 지냈으므로 흔히 진좌수로 불렸습니다. 진좌수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으며 사람들 병을 잘 고쳐주었고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좌수가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 후 어떤 풀을 다려 먹으라고 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처방해 줬는데 신기하게도 병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진좌수가 용하다고 하니 종종 그를 시험해 보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진좌수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길에서 놀던 청년 몇 명이 그를 알아보고 작당하여 장난을 쳤습니다. 한 명이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쓰러져 눕고 다른 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빨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진좌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 어른을 놀리느냐. 저 청년은 벌써 죽었으니 빨리 가서 부모님을 모셔 오너라. 청년들은 진좌수도 별 수 없다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보니 청년은 진짜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쓰러질 때 벌렁 드러눕다가 뾰족한 돌멩이에 뒤통수를 부딪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진좌수는 급히 침을 꺼내어 급소를 찔렀습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부모가 달려왔을 때 어머니를 겨우 부르고는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국태는 1745년 만 6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주도에서 의술로 전설이 된 인물이지만 묘비에는 유양좌수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전설야담, 검은 고양이와 검은 개의 대결. 옛날 경상도 월성군 안강을에서 서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당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산나무의 사투리인 당수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 지내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무 바로 앞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으며 젊은 부부가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가족이라곤 6개월 남짓 되는 아기와 검은 개 한 마리, 검은 고양이가 전부였습니다. 검은 개는 몸집이 크고 총명했기에 부부는 술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예뻐했습니다. 이에 비해 검은 고양이는 집안을 뒤져 멋대로 음식을 모조리 먹어 치우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간혹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칫덩어리 검은 고양이를 없애시다. 남편의 의견에 아내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가 집안 음식을 계속 축내자 남편은 검은 고양이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고양이만 자기 배를 채우니 너무 미웠던 까닭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다가 집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계획을 밝히면서 더 이상 말리지 말라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검은 고양이를 해치면 둔갑해서 복수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기어코 검은 고양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멀쩡했던 아기의 왼쪽 다리에 검은 고양이 털과 흡사한 털이 몇 개 생긴 것입니다. 아내는 불길하다며 불안해했지만 남편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착각인지는 모르나 밤마다 성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기에 부부는 아기가 우는 소리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됐을 때 어느 도사가 부부의 집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부부는 도사의 분위기가 예사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을 올리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부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도사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며 뭔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안가품하는 것이고 어린 것의 목숨이 위태롭소. 마침 이 집에 검은 개가 있으니 내일 밤까지 잘 먹여서 힘을 돋우어 주시오. 도사는 그렇게 말하고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도사의 뒤를 바라보며 머리 숙여 인사한 뒤 고기를 구해와 검은 개 수리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 깊어 자정이 됐을 때 갑자기 수리가 두 발로 땅을 핥히면서 요란하게 짖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부부가 문구멍으로 밖을 살펴보니 멀리서 조그만 불덩어리가 다가오면서 점점 커지더니 고양이 형체가 되면서 사나운 불길로 변했습니다. 수리는 그 불길에 뛰어들어 몸부림치면서 싸웠습니다. 부부는 집에 불이 붙을 것 같기에 아기를 안고 재빨리 집을 탈출했습니다. 잠시 후 불덩어리는 집을 불태웠고 수리는 물독을 넘어뜨려 몸을 적신 후 다시 불덩어리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몸에 불붙은 수리에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 직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부부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부가 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 불길은 꺼졌지만 수리가 온몸 털이 다 타버린 채 축 늘어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달려가서 수리를 흔들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큰 나무 밑에 땅을 깊이 파서 수리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 후 부부는 수리의 명복을 빌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아기의 몸에 났던 고양이 털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를 신령한 수리 당수나무라고 부르며 해마다 개가 죽은 날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당수나무라고 불렀고 아플 때 기도드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상사병 걸린 총각과 흥령. 절제사 김윤수가 마병과 보병 3,436명을 거느리고 개성부 판문평에 주둔했다. 1451년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내용으로 미루 판문평은 매우 넓은 들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문은 널빤지로 만든 문을 이르는 말이며 널빤지로 대문을 만들던 풍습이 있었던 그 지역 명칭 널문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경기도 파주 널문리에는 강물이 흐르는데 고려 공민왕은 홍건적이 침입해왔을 때 널빤지로 만든 나무 다리를 건너 경상도 안동까지 파천한 바 있습니다. 널문리라는 지명이 그때 생겼다는 설이 있으며 임진강을 가로지른 다리 널문교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한 총각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고려 마력 널문리 부근 마을에서 한 촌장이 어여쁜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촌장의 딸 옥화는 얼굴이 곱고 몸가짐이 단정해서 동네 총각들로부터 애정어린 눈길을 가득 받았습니다. 힘센 장사로 소문난 억새 총각도 옥화를 좋아했지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급기야 상사병에 걸려 드러누웠습니다. 억새야, 도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는 활달한 옥새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울하게 지내다가 몸져눕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옥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가슴 아래했습니다. 옥새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들이 옥화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에 촌장 딸과 인연을 맺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옥새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옥화를 단념하고 다른 처녀를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여 병세가 악화된 옥새가 옥화 이름만 거듭 부르자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촌장을 찾아가서 둘의 인연을 맺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촌장은 사정은 딱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억새는 허공에 손을 저으면서 마지막으로 옥화를 부르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옥화를 몹시 그리워하던 억새가 죽은 지 며칠 후 마을에 괴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더니 물살 거세진 강물이 나무 다리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긴급히 다리를 놓았지만 그 다음 날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강물이 또 다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억새가 오난을 품었나 봐. 사람들은 다리의 무너짐이 죽은 옥새의 원혼이 벌이는 행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옥화 아버지인 촌장은 별다른 사고나 질병도 없는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수군수군하는 마을 사람들의 뒷말을 신경 쓰다 걸린 노이로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의 꿈에 시커먼 흑룡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짝사랑하다 죽은 억새라오.
내 생전에 못 이룬 사랑이 한이 되어 이렇게 흥룡이 되었소. 마을에 갑자기 홍수가 난 것도, 멀쩡한 다리가 떠내려간 것도, 당신 아버지가 아픈 것도 모두 내가 조화를 부린 탓이라오. 옥화가 흐느껴 울며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흥룡은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리를 새로 놓거든 마을 사람들과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낸 후 옥화 당신이 맨 처음 그 다리를 건너시오. 그럼 다시는 마을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내가 보살펴 주리다. 반드시 혼자 다리를 건너야 하는 점 잊지 마시오. 말을 마친 흥룡은 휘리릭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옥화는 생생한 꿈을 괴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옥화는 몇 번을 망설이다 간밤의 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촌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흥룡이 일러준 방법을 알렸습니다. 다리를 세운 뒤 제사상을 차리고 정성껏 제를 올리자 흐린 날씨가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옥화는 깨끗한 옷을 입고 긴장한 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가장자리에서 옥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옥화가 다리 중간쯤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에서 흥룡이 내려와 옥화를 덥석 낚아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촌장은 깜짝 놀라 허둥댔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기에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흥룡이 노린 재물이 옥화였던 모양이라고 입방아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물은 잔잔해지며 냇물이 됐고 날씨는 대체로 화창했으며 다리가 떠내려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통나무 다리 판문교는 근대에 이르러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가 6.25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부서졌습니다. 판문점 회담 장소 옆 냇물 위에 부서진 상태로 있는 다리가 바로 그 전설의 다리라고 합니다. 전설야담, 당집 진해와 사또의 공방.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나간 고을에서 딸을 둔 부모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처녀 곡물 문제로 안절부절했습니다. 15세 안팎 처녀 한 명을 당집 제사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집은 신을 모셔놓고 받들어 위하는 집을 이루는 말이며 선왕당 혹은 성왕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희생될지 참 안 됐네. 그렇다고 그만두면 마을에 재앙이 닥치니 안 할 수도 없잖는가.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정에서 김탁을 신임 사또로 보내 이를 해결하게끔 했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당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집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을 없애야 하노라. 사또의 과감한 조치를 고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집 벽을 부순 직후 대들보에서 엄청 커다란 지네가 튀어나오더니 일꾼들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저놈이 흉무리로구나. 일꾼들은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또는 그 지네를 보자마자 큰 칼을 휘둘러 마디마디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도 토막난 지네의 마디마디가 여전히 꿈틀거리며 강한 생명력을 보이자 사또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지네 토막을 모두 넣어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걸로 흉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지네를 칼로 내리칠 때 튄 지네의 빗방울 하나가 사또의 양미간 사이에 묻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일세. 도무지 지워지지를 않으니 말이야. 며칠 동안 아무리 씻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기름이나 핏물 지우는데 효과 있다는 이런저런 걸 사용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야 사또의 양미간에 있던 붉은 얼룩이 신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또 부인이 임신해도 10달이 지나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눈썹 사이에 큰 점이 있네. 그런데 묘하게도 아이의 양미간 사이에는 붉은 얼룩점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점은
아이의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아기 이름을 자주비점이라는 뜻의 자점이라 지었다가 어쩐지 거림칙해서 자점으로 고쳤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영리함을 보여주었으나 후에 둘도 없는 간신이자 역적이 되어 나라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지네가 원한을 품고 저주하여 세상에 내보낸 인물이 김자점이라고 수군거렸으며, 김자점은 출세와 유배를 반복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전설야담, 쇠를 먹는 불가사리, 불가사리 새 집어먹듯 한다. 속담 유래.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불가사리는 쇠를 먹는 괴물입니다. 몸체는 곰을 닮았고 코끼리처럼 긴 주둥이가 특징입니다. 조선 선조 때 학자 권문회가 편찬한 백과사전 대동은 부군옥에 불가사리에 관한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고려 마렵, 나라가 어수선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삭바느질로 살아가는 여인이 어느 날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그때 손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밥풀이 몇 개 붙은 덩어리에 스며들자 생명력을 지닌 동물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딱정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 동물에게 풀잎을 따다 주었으나 벌레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 벌레에게 밥을 주어도 생선을 주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벌레를 신경 쓰지 않고 주문받은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여인의 바늘을 냉큼 삼켰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는데 이후 그 벌레는 계속해서 집안의 세부치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벌레는 점점 자라더니 쥐만큼 커졌고 이내 큰 개만큼 커졌습니다. 그 집안에 먹을 세부치가 전혀 없자 괴물은 여인의 집을 떠나 마을 곳곳에 세부치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삼켰습니다. 이 괴물은 호미, 낫, 쟁기,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에 붙어있는 쇠란 새는 모두 먹으면서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황소처럼 몸집이 커져서 사람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괴물은 마을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쇠란 새는 보이는 족족 먹어 없앴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나라에서 괴물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졌지만 괴물은 끄덕하지 않고 오히려 창과 화살에 있는 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괴물은 몸집이 커질수록 더 많은 쇠를 먹기 위해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삼켰습니다.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괴물이란 인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렇듯 어느 누구도 그 괴물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한 현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쓰면 쇠가 녹느니라. 과연 그 말대로 했더니 괴물은 괴성을 지르면서 불에 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불가사리 새 집어먹듯 한다 혹은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못된 행패만 부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속담을 씁니다. 불가사리의 오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설화를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 이름은 절대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는 뜻에서 불가사리라고도 하고 불로 죽일 수 있는 괴물이라는 뜻에서 불가사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건축물에 새겨진 유물 무늬를 감안하면 앞의 풀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복궁 아미산과 자경전 굴뚝에 장수를 축원하거나 행운을 기원하는 여러 상서로운 동물이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이렇듯 불가사리는 조선 왕궁의 행운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쓰였으므로 불가사리가 오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 죽일 수 있는 괴물이란 뜻의 불가사리라면 일부러 궁궐에 장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마렵에 쇠를 먹는 공포의 괴물 불가사리가 어찌하여 조선시대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불가사리가 됐을까요? 그것은 설화의 변형에서 비롯된 일로 여겨집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멸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화였기에 농민의 농기구를 수탈하는 쇠붙이 괴물로 묘사됐지만 조선 왕실이 안정된 중엽 이후에는 괴물의 이름만 차용해서 결코 죽지 않는 상서로운 영물로 장식한 것입니다. 한편 괴물 불가사리의 원형은 중남미와 말레이 지방에 분포하는 포유류 맥입니다. 실제 맥의 생김새는 괴물 불가사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몸은 굵고 꼬리는 짧고 주둥이는 길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동철, 즉 구리와 철을 먹는 괴물 맥으로 설화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설화에서 맥은 동철을 먹고 싼 똥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괴물로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 설화의 맥이 조선에 전해져 쇠를 먹기만 하는 목보 괴물, 불가사리가 됐으며 일본에서는 꿈, 특히 악몽을 먹는 괴물로 변했습니다.